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1년 만에 반토막 나고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이야기죠. 과연 어떤 선택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부유한 국가에서 사실상 경제 붕괴 국가로 추락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 만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소득도 세계 상위권이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유럽 대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출발선에 서 있던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많은 신흥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성장할 때 비교적 단순한 길을 따라갑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고 제조업 기반을 다지고 세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죠. 그런데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인데요. 이름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의미는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 정치와 경제의 기본 규칙이 오래 유지될 거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경제 정책이 내일 갑자기 바뀌지 않을 거라는 신뢰라는 거예요. 국내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될지 판단해야 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이 나라에 돈을 넣어도 안전한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환율, 규제 같은 기준들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이 신뢰를 계속 깨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히고 세웠던 경제 계획도 오래 가지 못했죠.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누가 공장을 짓고 수년 동안 돈을 묶어두는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 이렇게 흔들리는 기반이 나라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1946년 후안 페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노동자의 삶을 바로잡고 나라의 부를 더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오랜 혼란을 끝내고 변화를 이끌 인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선택한 해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식이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부르는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페론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 했습니다. 보조금을 늘리고 공무원 임금도 올리고 기업들에는 각종 지원금을 아낌없이 투입했죠. 당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결정들은 국가 재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포퓰리즘이란 무엇일까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달콤한 해법으로 포장해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요 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근본 원인을 바로잡기보다는 정부가 돈을 풀어 모든 걸 더 싸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라 경제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적 접근이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환율 조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정부가 자국 화폐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실제로는 100페소의 가치인데 정부가 우리 돈 60페소가 1달러라고 억지로 정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해외 제품을 거의 2배 가까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생활 수준이 갑자기 확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니 사람들은 당연히 환호했고요. 하지만 이건 오래 버틸 수 없는 잠깐의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르헨티나 제품이 하루아침에 2배로 비싸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아무도 이런 비싼 물건을 사지 않으니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공장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생산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실수를 한번 겪고 나면 방향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달랐습니다. 정권이 몇 번을 바뀌어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됐죠. 새 정부가 들어서 환율을 정상적으로 돌리려 하면 수입품 가격이 치솟고 물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고 결국 당장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포퓰리즘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은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겼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령 괜찮은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몇 년 안에 또 정책이 뒤집힐 텐데 이런 곳에 장기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이렇듯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누구도 공장을 짓거나 인프라에 돈을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물가는 연간 약 220%를 넘게 치솟았고 화폐 가치는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페소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잡아두며 억지로 버텼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수출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남아있던 제조업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에 실업률은 급증했고 전체 인구의 약 44%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쌓인 부패를 끊어내고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죠. 선거운동 내내 전기톱을 들고 다니며 불필요한 지출을 잘라내겠다고 외치던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밀레이는 당선 직후 곧바로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줄였죠. 놀랍게도 초반에는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약 270%를 넘나들던 인플레이션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경제가 회복되는 듯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제 회복의 핵심인 해외 자본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밀레이 집권 직전 약 65억 달러였던 외국인 투자는 취임 후 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죠. 개혁을 했는데 오히려 투자가 줄었다는 건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그 이유는 밀레이의 환율 정책에 있었습니다. 밀레이는 환율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약 2%씩 페소의 가치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방식, 즉 평가 절하를 선택했죠. 겉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선택 같았습니다. 환율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다시 치솟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접근이 투자자들에게 전혀 다른 신호로 읽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했죠. 아르헨티나 자산이 아직도 실제 가치보다 약 50%는 비싸네. 게다가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겠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 투자는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레이는 점진적인 평가 절하를 계속하다가 2025년 4월 마침내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환율을 완전히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었고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제한해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죠.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단 하나, 흔들림 없이 개혁을 끝까지 이어가는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문서가 유출된 것이었죠. 그 안에는 밀레이의 친누나 이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가스게이트라고 부르며 연일 크게 보도했습니다. 부패 척결을 내세우던 정부에서 이런 스캔들이 터지자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지지율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커지자 해외 자본도 빠르게 이탈했고 페소 가치는 몇 달 만에 약 28%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환 보유액을 급히 풀어 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밀레이는 미국 재무부와 IMF를 직접 찾아가 긴급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은행을 없애겠다고 주장하던 인물이 정작 해외 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아이러니로 비쳤습니다. 다행히 그는 약 40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7년 선거까지 확실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해외 자본은 언제든 다시 아르헨티나에서 발을 빼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의 신호는 나타났습니다. 2025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밀레이의 큰 패배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약 44%의 득표율로 상하원 모두에서 근소하게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약 2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밀레이와 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핵심은 단순히 개혁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개혁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정책이 몇 년 뒤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나와도 자본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잠재력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세계 시장과의 뛰어난 연결성까지 갖춘 나라죠.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정책을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밀레이의 개혁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달콤한 약속에 다시 흔들리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가 반복해온 패턴이 바로 이것이었죠. 결국 아르헨티나의 미래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개혁이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면 다시 성장할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또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면 이 나라는 다시 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 나라가 잘못된 정책 선택과 반복된 포퓰리즘 때문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오늘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